속 쏘는 정치평론이 아주 맛깔스러운 시사 맛집 이슈 삼아 파는 날이죠. 신장식 김필선문화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좀 전에 여기 생각에서 대통령 사과 얘기했더니 하늘이님이 사과하지 마. 우리 사과 안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유 참 여러 가지로 어렵네요. 자, 오늘 먼저 얘기해볼 내용 한번 보죠. 윤 대통령 어제 당초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침수 대책 회의를 주재하려다가 일정을 바꿔서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로 직행을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곳입니다. 그렇게 물난리가 났고 그렇게 대통령 위기관리 제대로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침수대책회의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참. 그러다가 하도 이제 뭐라 하니까 이제는 정부 서울청사로 가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그곳에서 어쨌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폭우에 대처하는 윤 대통령의 자세. 일단 먼저 김필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표정이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은 표정인데요. 네. 이게 사실 어떻게 평가하는 게 어려운 게요. 네. 폭우에 대처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폭우 내리는 것에 대한 대처는 없었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외에 보였던 지금 이후의 여러 행보들은 폭우가 내리는 것을 대처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에 대한 대처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폭우에 대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사실. 이거 너무 뼈 때리는 지적 아닙니까? 이거 너무너무 치명적인데요. 신장식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일단 저는 국가위기센터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기자들이 질문해야 된다. 그렇죠. 갈 데가 없었던 게 아닐까. 아, 위기센터가 없어서 작동하고 있지 않기 청와대에 때문에 갈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지 않았을까. 어제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본인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용산으로 국가위기센터가 잘 넘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 인력 운영, 장비 운영과 관련돼서. 근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본인은 뭐 확인하지 못해서. 근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은 충분히 협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보면 국민들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또 이게 뭐 그렇게 비판받았지만 용산 집무실로 이전한 이후에도 국가위기 관리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였거든요. 그런 그렇죠. 위기심을 일소시킬 수 있는 계기였어요. 근데 오히려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럼요. 예. 근데 국가위기센터가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언론이나 사진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나? 첫 번째. 이걸 또 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냐면, 원래 국가 지도 차량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 곳 어디나 국가 지도 차량이 쫓아다닐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가 위기관리센터가 운용이 돼야, 그러니까 본진이 운용이 돼야 네. 국가 지도 차량도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국가 지도 차량이 어디서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려면 국가 지도 차량이 같이 옆에 있어야 거기가 상황실일 수 있죠. 근데 그게 운용됐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렇죠. 첫 번째, 국가 위기가 관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감 능력 제로다.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세 분 돌아가신 그 자리에 쳐다보고 동네 지나가던 아저씨가 할 법한, 그때 말이야, 나 퇴근할 때 보니까 거기서부터 막 물이 차더라고. 근데 왜 못 피했대? 그 피하는 게 이렇게 어려우셨나? 아니, 고지대 살지 왜 저지대 살아? 곧 저지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직격탄인데. 거의 뭐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카드 뉴스도 만들고. 공감 능력이 제로에 가까운 거 아니냐.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급 발언은 이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이 발달당의 일가족 참변 현장에서 터져 나왔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 어제 엄청난 것이 서초동에 제가 사는 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는 좀 언덕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거기가 1층이 지금 물이 들어와가지고 침수될 정도니,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은 침수가 됐더라. 대통령이 위기 관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아파트 침수되고 있는 거 보면서 자기는 집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황당무계한데 계속 저 현장에서 아 나는 고지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지대는 도림천 범람하면 끝이더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뭐 자랑하는 거예요? 고지대 사신다고? 그건 아니겠지 설마. 자 어제 이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김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뭐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신철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좀 덧붙여서 말씀을 할게요.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단순히 무슨 용산이 아직 준비가 덜 돼서 또는 뭐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안 갖춰져서 못 간 게 아니고요. 애초에 그런 의식이 없었다. 저기 사실 지금 여기 그 박근혜에 대해 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좀 메르스 때 네네. 아무것도 없어서 가서 살려야 된다라고 A4 하나 붙이고 전화했어요.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도 했어야, 적어도 그런 거라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근데 이분은 지나가면서 물이 잠기네? 야, 빨리 집에 가겠다. 라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신 그냥 거잖아요. 일반 시민이 어머 남의 집 보면서 어머 저 집 잠기네 우리 위험하니까 나도 빨리 가야지. 가야겠다라고. 이거랑 똑같은 거. 그리고 와서 이제 사고 난 다음 날 와가지고 야, 나는 우리 집은 고지대에서 다행인데 이 사람들은 어떡하죠? 지금 이게 게다가 주무시다 돌아가셨나 보네. 이거 주무시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분은? 이게 네. 물이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집에 물이 차가지고 기생충 다 보이시잖아요.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맘 편하게 자다가 그냥 그게 할 수는 아니에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은 사실 진짜 문제는 뭐 전에 했던 것처럼 사실 뭐 살려야 한다 붙여놓고 한 것도 다들 사람들이 좀 웃고 했지만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세월호 찾아가서 쇼도 하고 다 쇼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고 그런 건 했는데 이분은 그런 것조차 필요하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대통령은 천진난만하다. 순진은 아니고 천진난만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MI님 뇌 구조가 심각하네요. 이거 주어 없습니다, 여러분. 뇌 구조가 심각하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허예웅님 지금은 무정부 상태 아닌가요? 게다가 이 정민규님 박근혜보다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다 주어 없어요, 여러분. 신다시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일단 허위 보고가 있었죠, 대통령한테. 반지하 3분 돌아가시는데 그 현장에서 10시쯤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9시가 되기 전에 8시 50분인가요? 예, 8시 55분인가 그때 거예요. 친구한테 네. 지인에게 전화해서 야, 119 접수가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뭐 10시에 연락이 왔는데 그러니까 그럼 주무시다 돌아가셨나? 그럼 거기 오기 전까지 약간 그런 거예요. 급하게 갔잖아요. 그 전날은 뭐 침수돼서 못 빠져나온다고 하고 네. 뭐 현장 가면 의전 때문에 대응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아침에 부랴부랴 가서 하는 얘기가 주무시다 돌아가셨나 보죠. 그다음에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미리 대피가 안 됐는가 모르겠네. 이 얘기는요.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데 그렇게 찾기 어렵습니까? 사실상 그 정보를 보고받는 측면이나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은 선상에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차마 그 얘기까지를 잘 못 나가고 있는데 전 이 발언이 가장 놀라웠어요. 저도 정말 놀라웠는데 인식이 왜 대피 못했지? 왜 너네는 왜 빵 없으면 밥 먹으면 되지? 라면 먹으면 되지? 왜 그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타임라인조차도 네, 보고를 못 받았거나 내지는 보고를 했는데도 이게 건성건성 보고 받은 거죠.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고 일단 사진 찍히러 간 거예요. 그리고 아싸 사진 찍었다 하고 그 사진 가지고 카드뉴스 만든 거고. 게다가 저는 그 현장 사진에서 가장 문제가 뭐였다고 생각하냐면 오세훈 시장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야 우리는 고지대인데 뭐 저긴 저지대인데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뭘 했어야 되냐면 우리 어저께 배상훈 프로파일하고 분석했던 게 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리 해도 게다가 나중에 겨우 연결이 되는데 이게 50번째로 전화가 됐나 봐요, 이분이. 그러니까 순서대로 처리 안 돼요? 순서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왜? 순서가 차례차례 들어온다고 해서 위급하고 아니고 가지고 이게 순서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여기가 더 급하니까 비록 나중에 전화가 왔지만 여기 먼저 사람 보내라. 그럼요. 어디 보내라. 이렇게 결정해서 알려줘야 될 지시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바로 이제 배상훈 프로파일러 얘기였는데 어제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서울시에 지금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국장도 없고 실장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위에 아무도 이런 지시를 내릴 사람이 없고요. 상황실에서 딱 보면서 어디 콜이 먼저 왔고 어디가 뭐가 문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보고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당연히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 맘대로 막 누구 먼저 보내고 그랬다 큰일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순서대로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라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참사를 당하고 힘들었으면 대통령이랑 오세훈 시장이 앉아가지고 저지되냐 고지되냐 미리 대피했네 말하네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 아,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문제였군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대응 못해가지고 이런 참사가 벌어졌군요. 이건 내 탓입니다.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애도를 뜻합니다. 미안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어떻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잘못했지만 이 시스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최대한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남 탓을 했죠. 그 어제 회의하는 침수대책회의인가? 기존 과거의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과거만큼도 못했어요. 못해놓고는 그건 이제 문재인 정부 박원순 시장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박원순 시장 오늘 한국경제나 이런 걸 보면 박원순 시장 때 대규모 토목 사업 하지 말라고 해서 치수 예산을 줄여서 복지 사업에 써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산 추이 잘 보세요. 그렇게 됐나. 그리고 그 배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도 보세요. 그 서울시가 치수 예산 896억, 897억 그 삭감해서 올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 시의회를 장악했을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정확하게 사실관계 해보니까 이미 깎아서 서울시에서 예산 제출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깎인 만큼 서울시 의회에서는 그 서윤기 전 예결위원장 지금은 뭐 의원을 하고 있지 않은데 서울시 의회 예결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기금으로 깎인 만큼 예산을 기금으로 보완하는 것까지를 주문을 해서 그렇게 약속받고 통과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기금이 안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깎이고 만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서울시 의회 탓, 박원순 탓, 문재인 탓, 그 탓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동네 옆집 아저씨처럼 그냥 어우, 여기 저 반지하 사는 사람들 어떻게 자다가 돌아가셨나? 이게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작년에 강남역 침수 없다고 오세훈 시장이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탓을 누구한테 돌리냐. 빗물 저장 시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건 민주당 탓이다. 이런 얘기 아까 신 변호사님 말한 것처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뭐 강남에 뭐 현자들 쭈루 나오잖아요. 물폭탄 났을 때 의정부도 그렇고 배수구 하나 떨어지니까 쫙 내려가잖아요. 무슨 얘기냐?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항상 미리미리 5월이나 뭐 6월이나 4월이나 배수구 청소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배수구 청소 하러 돌아다녀야 되는 거고 거기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산을 깎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배수구가 막혀가지고 이 물폭탄이 벌어진 건데 그 탓은 안 하잖아요. 자기 책임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황당무계합니다. 그런데다가 대통령실 메시지 관리 끝내주지 않습니까? 강승규 시민사회에서 이분은 왜 경제를 안 됩니까? 라디오 인터뷰 황당한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에 대한 예고가 있다 그래서 비가 온다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퇴근을 하실 때는 저희들도 다 일상적으로 어제 저녁 약속도 있고 다 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약속된 어떤 미팅이라든지 예정 등이 무작정 미뤄지거나 연기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대처라는 것이죠.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치도 착오가 없으셨습니다. 300mm 이상 비가 온다고 분명히 예보가 돼 있었고요. 호우주의보 경보 다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퇴근하면서 약속 있으니까 나가도 된다? 우리 전부 다 그렇게 했다? 이게 지금 시민사회석이라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게다가 지금 그렇게 했던 그 부구청장이 재판받고 있어요. 검찰에 기소가 돼가지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그러면 대통령도 과실치사 혐의로 그러면은 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 시민사회석이 하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내 앞에서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까 우리 그냥 퇴근해도 된다 이런 말입니까? 내가 흥분하면 안 되죠. 자, 김 변호사님. 네. 이게 사실 대통령한테 대통령을 궁지에 모는 말이에요. 그럼요. 뭐 당연히 이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비에 대한 왜곡가 있다고 해서 비가 온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폭우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르지만 폭우 피해 발생하는 거 퇴근만 다 봤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봤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게 왔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저기 위성 사진은 찾아보면 당시 위성 사진이 당시 상황이 어떤지 다 나와요. 아니 구름이 그냥 쫙 깔렸어요. 먹구름이. 근데 그걸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그런 것들이 보고 안 올라갔다는 것도 안 올라갔을 리가 없지만 그거를 예상이 되는 상황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퇴근하다가 침수되는 거 보면서 놀랐다면서요. 근데 눈앞에서 수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퇴근해도 된다는 게 이건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파트 침수되는 거는 수해가 아닌 모양이죠. 그러니까요. 이거 대통령한테 이거는 궁지를 무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수정님께서 슈퍼챗을 이 상황에서 써주셨네요. 감사하는데요. 아니 여러분 소시오패스란 말 알죠? 소시오패스라는 거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전부 다 뭐냐면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이제 특히 소시오패스 교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 상대방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감정적 공감 같은 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죠? 주택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숨진 현장 점검 사진을 홍보 포스터로 만든 바로 그것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사람이 3명이나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바로 저 현장에서 바로 그 반지하를 쳐다보면서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자기네가 안전을 제대로 안 지켜줘가지고 국민이 사망한 상황에서 게다가 저걸 카드뉴스로 만들어가지고 정책 홍보를 합니까? 이거 도대체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실. 대통령실 무능이 극에 달했죠. 근데 무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예. 아니 뭐 무능하기도 한데다가 공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무능하기조차 한 거예요. 공감을 못 하더라도 네. 눈치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뭐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안티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예요. 아까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말씀하셨는데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차를 못 돌리는 퇴근을 하고 계셨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퇴근 비 오니까 비가 온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 안 합니까? 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걸 이제 설사 퇴근을 했더라도 차 돌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죠. 차를 못 돌리는 퇴근을 하고 계셨던 그게 것 뭐예요? 같아요. 차를 못 돌리는 퇴근이? 납득할 수,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서초동에는 유턴 차선 다 없어졌나요? 참네요.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꿰니까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다. 전화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논리에 닿지 않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강승규 수석이 나와서 할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홍보 수석이 해야 될 얘기예요. 시민사회 수석의 영역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홍보 수석은 거의 인터뷰도 안 해요. 그다음에 강인선 대변인은 기자들이 연락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소위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 나와서 사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사과가 아니면 뭐 토마토입니까? 우영우 기러기 역삼역? 그게 사과가 아니면? 이야, 좋아요. 자, 이것도 있어요. 어제 개봉한 영화 중에 헌트라는 게 있답니다. 공식 포스터 문구가 있어요. 너무 특이하게도 정말 이건 우연인지 필연인지 보세요. 화면 보시면 대통령을 제거하라. 그러면서 딱 이렇게 경찰 저 요원이죠. 저 사람이 총으로 딱 누군가 겨누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바로 최악의 민심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지지율 10%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 영화 얘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하고 너무 직접적이라. 저는 대통령을 제거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우리를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선 변호사와 함께하는 목요일 이슈 삼합입니다. 이번에는 집권 여당의 집안 싸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죠.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주 비대위원장 어제 기자들 만나서 얘기한 게 있네요. 한번 보죠. 중립적인 인사를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 그런데 뭐에 중립이어야 해요? 우리가 무슨 뭐 싸우고 있나? 어? 그래서 자꾸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화하고 무슨 뭐 무슨 괜히 하는 자체가 나는 안 좋은 컨셉이에요. 내가 알기로 우리 당에 그렇게 그게 심하지도 않고 한데 하여튼 그런 시비에서 자유로운 구성을 하도록 노력할게요. 네. 이준석 대표 오늘 지금 가처분 신청 낸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이제 오늘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뭐 오늘
오늘 중에 혹시 뭐 접촉하실 예정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다각도로 접촉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이 대표 측에서 마음을 내서 만날 결심을 해야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만나자는 의사는 계속 이미 다 필요가 하신 상태인가요? 똑같은 질문 하지 마라 그랬잖아.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다 한마디 하면 딱 알아듣고 이야기해 주셔야지. 예? 주호영 비대위원장 좀 화났나 봐요. 똑같은 질문 하지 마라 그랬잖아. 왜 자꾸 똑같은 거 물어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답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있습니다. 무엇에 중립적이어야 되냐? 우리 당의 개파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어때요? 이건 주호영 이제 위원장이라고 부르야 되겠죠. 주호영 위원장은 이렇게 답하는 게 당연해요. 이게 제가 사실 최근 언론을 보면 이 주호영 위원장 임명되는 과정의 언론들을 보면 전부 어떻게 써주고 있냐면 중립적 인사다. 개파 중립적이고 개파색이 온건하고 없다, 이런 하고 얘기죠. 하는데 그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아, 그래요? 이분이 지난 국민의힘 경선 때 윤석열 당시 캠프 선대위원장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선대위원장만큼 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분도 그러면 윤핵관 라인이에요, 원래는? 이게 하고 이제 본선 들어간 이후에 좀 언론에 덜 노출돼서 그렇지만 제가 기사를 찾았는데 네. 작년 한 11월 기사만 봐도 대표적인 윤석열 측근 라인 중 한 명으로 한 서너 명 꼽으면 들어가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런 사람 하시니까 최근에 몇 달간 언론에 노출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때 언급됐던 사람이 권성동 아니면 이제 장제원 이런 분들, 정진석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요직 차지하고 있고 혼자 지금 이제 밖에 좀 나와 있던 분인데 이제 그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윤핵관 쪽에서 윤석열 쪽에서 비대위를 먹은 거고요. 비대위를 먹은 상태면 이제 본인들이 하는 거는 전부 개파 중립적이고 그런 거 관계없이 다 이렇게 중립적으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죠. 자기가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좀 어이가 없는 게 이걸 분명히 작년 하반기 정도에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선대위원장 했다는 거 좀 나와요. 근데 주호영 이번에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기사를 보면 주호영 위원장이 그때 선거 대책위원회 대책본부장 했다는 사실이 나와 있는 기사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뺀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그래서 언론에서 계속 중립적 인사라고 얘기했거든요. 중립적 인사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친윤인데 왜 언론에서는 중립적 인사라고 포장을 해주는 겁니까? 윤핵관이 욕먹으니까 지금 이따가 여론조사 나오겠지만 실제로 대통령 자신과 당 내부 분란의 원인이 대통령 자신과 윤핵관들 장제원 의원 등으로 대표되는 장제원, 권성동 등 윤핵관들 때문이다라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잖아요. 네. 근데 또 윤핵관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또 윤핵관이 맞아요. 그러네. 엊그제 제가 참 별걸 다 봤는데 보수 유튜버 중에 1, 2, 3를 달리는 유튜버가 한 명이 이렇게 어제 아침 브리핑하는 다른 이제 당사자는 아니고 여성 앵커가 진행자가 브리핑하는 걸 보니까 주호영 의원에게 당 지지자가 문자를 보내는데 답신을 했다는 거예요. 비대위원장님. 지금 TV에 보면 종편까지 포함을 해서 이핵관들만 국민의힘 패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정리해 주십시오. 살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답신을 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유튜브에 나온 거예요. 그쪽 유튜브에. 신의 한 수. 정말 그쪽 유튜브네요. 네, 네. 거기에 여성 진행자분이 나와서 아침 7시에 뉴스 진행하는 게 있던데. 네. 네. 동시간대 경쟁 프로그램이겠네요. 그러군요. 근데 거기에 문자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지지자가 주호영 위원장에게 보냈더니 이렇게 답신이 왔다. 진짜 문제다. 지금 종편을 틀어도 무슨 이핵관만 잔뜩 나온다. 도대체 윤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이핵관이 나왔고 계속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심각한 언론 왜곡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주호영 위원장이 참 시간이 많으신지 문자 그렇게 지지자들 많이 온다고 해서 비대위원장이 일일이 답신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문자에 대해서 답신을 했다는 게 뭐예요? 진짜 이제 종편 패널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제가 지켜볼 관전 포인트 중에 그러네.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살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조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어떤 식으로 조치할까? 이게
방송국에 압력을 내나? 패널 이 사람들 쓰지 말라고? 이게 사실 언론하고 묶여 있어요. 언론하고 묶여 있고 제가 아까 제가 구체적인 좀 예를 좀 들은 게 맞는 것 같아서. 네, 해주세요 그냥. 이게 둘 다 연합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기관통신사예요. 네.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8월 9일 기사에 이 주호영 그 위원장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네. 여 비대위 구원투수 등반 주호영 개파색 옅은 옹건선양 TK 중진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표기되어 있냐면 후보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연달아 맡으며 윤 대통령에게 공적 조력을 이어왔지만 상대적으로 친윤 색채는 옅은 편이다 이렇게 그냥 해놨거든요. 근데 연합뉴스가 작년 그러니까 21년 11월 5일 날 또 기사를 냈어요. 여기 보면 윤의 사람들 서초동 율사 당내 친윤계 외곽 전문가 그룹 하면서 윤의 사람들 딱 열거했거든요. 여기에 법조계 인맥풀에 권성동, 점정식, 유상범 그리고 주호영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연합뉴스는 그때 당시에는 주호영이 가장 가까운 그 법조계 인물 중에 하나로 열거를 해놓고 지금 뒤에 가서는 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같은 언론사에서 이거 다 받아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들을 결심하네.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이렇게 했다는 거는 분명히 연합뉴스가 그냥 이렇게 썼을 리는 없거든요. 뭔가 요구를 받았겠죠. 요구를 받았거나 커넥션이 있다는 거예요. 언론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랬잖아요. 언론이 도와줘야 된다고 대통령이 메시지를 직접. 지금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하고 지금 사실 연결이 된다고 좀. 그럼요. 아니 그리고 주호영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다 친해요.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판사 판사 출신이잖아요. 다 친해요. 판사들끼리 특히. 그런 얘기 그만할게요, 제가. 이준석 대표랑 만남을 확인하는 기자 질문에 인상을 찡그리면서 똑같은 질문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랬어요. 이야. 주호영 위원장 정말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싶은 건가요? 만날 생각이 있는 건가요? 만날까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아니 저는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성격과 평소 그 녹음 실력이라든지 녹음 실력? 증거를 남기는 실력을 알기 때문에 문자가 됐든 전화가 됐든 형식상의 시도는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어쨌든 말이라도 할 수 그럼요. 있게. 아이, 내가 시도했는데 얘가 안 받더라 뭐 이런 그렇죠. 거. 당연히 저는 만나면 시도를 하고 있을 수 있다? 있는데 문제는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요? 이 그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뭘 좀 줘야 되는데 줄 게 없다. 정치적으로 바터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박민영 대변인처럼 용산으로 갈래 하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명예로운 결말이 아니라 후회 없는 결말로 가겠다라고 일단 질렀잖아요. 네. 다만 현재로서는 신당 창당은 없다. 이렇게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기가 운신을 하겠다, 정치적 운신을 하겠다라고 선언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도대체 어떤 카드를 가지고 만나서 설득을 하려고 하느냐. 저는 글쎄요, 형식상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 알리바이 때문에. 이준석의 성격을 고려해서, 기동의 방식을 고려해서. 하지만 실제로 줄 수 있는 카드가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손에 잡히는 게 없다.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알리바이를 위해서 형식상의 제안을 할 것이다. 연락은 해볼 것이다. 당연합니다. 그것도 안 하겠어요. 5선인데 그 정도 야. 짬밥은 있지. 그리고 이준석을 지금까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절차를 이렇게 거쳐가는 걸 보면 이준석은 이렇게 우리가 다뤄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제일 웃긴 절차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닌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배현진 최고? 그러니까요. 자, 좀 전에 이제 신단식 변호사님이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뉴스인사이다 청정시대 고정 패널이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실 직원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자, 이 건 관련해서 어저께 사실은 우리가 물어본 게 있어요. 강인선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박민영. 자, 기자가 물어봅니다. 박민영 청년 대변인으로 얘기되는데 청년 대변하는 겁니까? 대변인, 부대변인처럼 언론 상대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강인선 대변인이 지금 대변인실 직원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변인이 아니라 대변인실 직원과 마찬가지로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 그럼 대변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강 대변인은 상징적 의미를 뒀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자가 또 연단에 서서 말할 일이 없다. 이런 걸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강 대변인
제가 일단 먼저 하고요. 우리 부대변인이 하고요. 우리들이 대부분 브리핑을 할 겁니다. 아마도 박민영 대변인은 상징적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온 얘기는 그냥 상징적으로 직원으로 데려다 놓겠다. 특별히 하는 일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들려요. 결과적으로는 자꾸 바깥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그냥 데려다 놓고 입을 좀 다물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저는 제 해석이 잘 된 건가요? 일단 뭐 이준석 대항마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항마요? 근데 이야. 대항마로 쓸 거면 이런 자리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직원으로 부르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 다른 목적이 나는 라는 거죠. 다른 목적이 있고요. 제가 네, 보면 무슨 목적이에요? 그 뭐 어차피 이제 가까이 두라고 옛날 그 고전 사기 적은 가까이. 그러니까 친구는 브라보.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예, 네. 뭐 그렇게 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인선 대변인의 어제 발언은 굉장히 궁색해요. 네. 근데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직접 연락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네. 그렇게 연락을 안 받는데요. 강인선 대변인이. 예, 예. 그건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네, 분들이. 네. 정말 뭔가를 이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 뭐 확인을 한다거나 뭐 이런 멘트를 따야 되는데 정말 연락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청년들 뭐 선대위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을 그 데려다가 안 쓰냐. 공적이 있는 사람 데려다 쓰는 게 공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은 본인은 선대위에서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조선일보 기자다 그냥 왔잖아요. 말 자체가 모순이죠. 그렇죠. 연락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강승규, 최용범인가 홍보수석, 그 실무진 중에서 수석급 네. 중에서 강인선 대변인 이 사람들이 교체 대상 1순위로 수석급에서는 얘기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강인선 대변인을 바로 이게 뭐 조선일보와의 관계나 했을 때 해임하기 어려우니 남성 대변인을 한 명 더 해서 그 쌍끌이 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박민영이 청년 대변인으로 떡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자신과 동급으로 같은 자리에 세우고 싶겠어요? 저는 그런 그렇군요. 개인적인 본인의 어떤 생각도 투영됐다.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했을 때의 목적, 개인적인 어떤 생각 이런 네. 것들이 동시에 투영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제가 박민영 대변인한테 화요일날 청정시대 하면서 마지막에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준석 대표 이제 손절하는 겁니까? 배신하는 겁니까? 라고 말했는데 박민영 대변인 너무너무 화를 많이 내면서 갑자기 놀라게 반응해서 어머 너무 놀랬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끝낸 적이 있어요. 그 말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이 대통령실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신자, 그때 박민영 대변인이 한 말은 사람들이 하도 나보고 배신자라고 해서 내가 조금 흥분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배신자나 이런 얘기 나오니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배신자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준석 대표도 충성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충성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배신자는 아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 되게 재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유의 몸이 돼서 행복해졌다 했는데 일부러 그 로스트에 나왔던 네, 미드 대사 그 미드 대사를 이렇게 어눌한 한국말로 어눌한 네. 그걸 했고 그다음에 펜코에서는 지금 과거 박민영 발언 일베 뭐 논란. 이거를 열심히 발굴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민영 대변인이 거의 가는 게 잘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 하나 있어요. 당대표 적합도 1, 2위가 유승민, 이준석이라는 거죠. 유승민 의원, 이야, 23% 나왔습니다. 이준석 16.5%. 야, 이거는 엄청난 건데요. 지금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현재 상황을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1위로 나왔어요. 49.9%. 이준석 대표 얘기도 있군요. 21.4%. 자,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반윤계가 지금 부상하고 반윤계가 이 국민의힘을 좀 구해줄 구원자처럼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국민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다 오염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아직 대표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이준석 대표가 계속 그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계속 1위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유승민하고 이준석하고 해서 유승민
유승민 뭐라고 이제 지금 전 전 의원, 의원이라고 전 부르는 게 의원. 맞겠죠. 예. 직책 그것이 있으니까 싶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사실 뭐 이준석 대표하고 같은 계열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현재 이 상황에서 어쨌든 전당대회를 하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시점을 조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지금 이제 이제 좀 비대위가 시작이 되면서 국민의힘 비대위가 시작이 되면서 비대위가 얼마나 갈 것이냐 하면서 이거를 이제 관리형이냐 아니면 혁신형이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관리형 혁신형이 지금 여기서 나올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을 친윤계가 잡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느 시점에 하는 게 친윤계에게 가장 유리한가? 유리할지 이런 것들 계산해서 될 거예요 지금. 주호영 위원장은 비대위 짧은 기간 아니고 그냥 좀 길게 가려는 얘기인 것처럼 말을 계속 하고 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사실은 합리적인 보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최근 본인의 신간, 뭐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혀라 이런 것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사실은 본인이 그 경기도지사 김은혜 의원하고 나올 때 나 원래 몸도 안 좋고 그래서 그냥 몸도 안 좋고 그런 말을 안 했나? 어쨌든 그냥 정계 은퇴할까? 이런 얘기 잠깐 내비쳤었는데 갑자기 이제 당대표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참 다이나믹하게 특이하게 굴러간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유승민 의원 괜찮을까요? 전 아직은 이거는 뭐 특정한 시점에 지금 한창 뭐 윤핵관들과 윤 대통령이 지금 비판을 많이 받는 시점이라 언더독 효과, 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목도나 이런 것이 있는 거라고 보고 네. 적어도 5대5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선거한다고 해서 이 결과대로 나올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의힘 네, 내부에서. 맞습니다. 다만 유승민 대표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은 다음 총선을 앞두고 말하자면 공천 학살이 어느 수위까지 일어날 거냐. 네. 그랬을 때 독자적으로 정당의 모습을 갖춰서 신당 창당할 수 있을 거냐. 바른미래당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네. 이게 정치 인생에서 마지막 남은 판단의 순간이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 결국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가처분 신청했고요. 가처분 신문 기일이 17일로 잡혔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17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되는 날입니다. 그러네. 네,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한 17일이니까 뭐 또 빨리 나오겠죠. 가처분은. 궁금해요. 이것저것. 자, 그 주 안에 다음 주 중에 나오겠네.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목요일 이슈 삼합 시간인데요. 민주당 이슈 가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가장 핫한 이슈는 당원 80조입니다. 기소가 되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 특히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 이게 이제 당원 80조인데요. 이것 때문에 뭐 확대명, 이대명, 어대명 뭐 중요하지 않고 빨리 바꿔줘야지 이재명 의원이 실질적으로 탄압받는 거 혹은 여당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마수에서 살릴 수 있다. 이게 이제 또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개딸들의 논리입니다. 개혁 개딸들. 이재명 의원은 그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이 당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야당 탄압 수단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를 말한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사실 당원 80조? 일단 뭐 현재의 컨텍스트를 빼고 얘기를 하면 이 80조만 보고 얘기하면 네. 이 규정이 들어간 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왜요? 이게 왜요? 저도 이제 지금 뭐 이것만이 아니라 뭐 좀 다 그 외에 다른 거 문제됐던 케이스도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 5년간 당원 당규를 좀 이렇게 선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깊이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좀 그 민주당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지를 보여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법률 검토나 아니면은 문제점도 검토하지 않고 막 집어넣은 것들이 좀 있고요. 그게 실제로 지난 5년간 민주당 말목을 상당히 많이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게 물론 이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기소되거나 스캔들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사실은 물러나야 되는 경우가 정치적 판단으로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정치적 판단 여지를 남겨놓는 방식으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지금 여기도 있거든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위원 협의 이 말이 얼마나 애매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사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 물론 재량이정으로 돼 있지만 당무를 정지시켜야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이걸 사무총장이 또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규정이.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봐서는 이 규정 자체는 지금 문제가 좀 있는데 다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이거는 그 규정안 보고 하는 얘기고요. 현 상태에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문제가 되는 이 컨텍스트 내에서 또 이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것이 하필이면 지금 문제되는 거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이게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쨌든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인데 이러면 이재명 후보가 부패 연루자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 프레이밍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언급하면서 나서는 거는 정치적으로 좋은 판단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이재명 의원은 어차피 지금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 이게 5년 내 또 뭐 그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대선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본인에게 지금 제일 큰 위협이 되는 게 뭐냐? 전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가 각 정당의 거대 정당의 후보가 됐던 과정에는 국민들의 마음의 움직임, 흐름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품격 있는 건 좋은데 고구마 100개 이런 대통령보다는 뭔가 과단성 있게 확확 그 일을 치고 나가는 실행력 있는 조금 거칠고 조금 뭐 자격이 모자라 보이더라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칼 휘두르거나 뭐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는 거 보니까 조금 답답하더라도 품격 있는 고구마 한 10개쯤이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사이다 이재명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러면 말을 줄이시고 품위와 약간 좀 답답해 보이더라도 뭔가 이렇게 차분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더 중심에 두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되는 성향으로 국민들에게 어필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꼭 정반대라기보다도 반대 성향이라든가. 그러니까 봤을 때 국민들의 마음이 대선 때 어떤 사람에게 갈 건가를 먼저 고민하셔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필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이런 얘기에 직접 대응한 일일이 다 대응하니까 그러면 안 자꾸 돼요. 말 바뀐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도 일일이 대응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당직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최고위원 후보들 나 뭐 비명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표하겠다라고 그거 숨기지 않겠다라고 고민정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또 나는 친명입니다 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고 하잖아요. 네. 그분들이 호가호위하지 말고 이럴 때 나서서 그분들이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다 돼서 더 얘기는 길게 못 듣겠지만 우리는 정치 컨설턴트 하면 딱 맞을 것 같아. 우리 세 명이.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한번 연락 한번 기다리고 있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하고 이슈 삼합 여기까지 참 재밌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